설치를 좀 다음에는 가까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좀 깔끔하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좀 소리가 굉장히 울려서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녹음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최근에 상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열어놓고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자기는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갑자기 전국 그 수의과 대학의 점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커트라인이. 자기 실력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꿈은 수의사예요. 그럼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식품영양학과를 먼저 간 다음에 수의과 대학 편입을 생각해라. 식품영양학과에 가거든 동물 사료의 고급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너가 동물 사료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다음에 수의과 대학을 원서를 쓰면은 모든 곳에서 다 받아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식약동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게사료가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어떤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들은 심장마비가 안 오는데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조사해봤더니 동물들한테는 어떤 미네랄이 부족할 때 광물성 미네랄을 처방을 할 수가 있대요. 동물이니까. 근데 인간한테 그걸 처방하려고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약물로 인정이 돼야만이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처방이 안 되고 동물한테는 처방이 되니까 동물들은 심장마비로 급사를 안 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 먹으니까 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가 수의과 대학을 못 가는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더 강력한 의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수의과 병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그 친구는 갖게 돼요.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기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성적과 진로의 문제, 딜레마, 명문대와 학과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튼 그걸 아직 그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더 오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선주 작가라고 학교에서 잘 안 불러주는 작가가 한 분 있어요. 그분하고 저랑 좀 비슷한데 저도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다 제 강의를 많이 올리니까 이렇게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가 조금 비교적 나이가 좀 젊은 선생님들은 저를 부르거든요. 근데 원고를 보고 교감 선생님이 캔슬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 교육 철학이 너무 진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감당하기에 너무 혁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건이 캔슬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불러주는 강의. 그랬더니 그 정선주 작가가 쓴 책이 뭐냐면은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이에요. 학교를 뛰쳐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전부 사례를 모아놓는데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를 뛰쳐나간 사람보다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학교를 안 다닌 사례가 더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하사비스라든가 그 가상현실 기기 처음으로 만들어낸 오큘러스 그 친구가 럭키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4세까지 공교육을 안 받았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대단한 회사를 만듭니다. 별별 사례가 많죠. 그런 책들을 쓰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계에서 20, 30년 동안 종사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학교를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고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커리큘럼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 여기 대진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통섭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대화를 나누고 들어봤는데 굉장히 전국에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학교죠. 대진역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입시 전략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좁게 우리가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은요 원래 좀 이렇게 상충되고 모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국가나 어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또 이렇게 모순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올 바벨 전략이라든가 공부 리스크의 문제인데요. 자, 상담 내용부터 좀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그 정선주 작가가 이제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더 던졌거든요. 우리 인간의 두뇌의 가소성은 어디까지냐가 질문이에요. 과연. 그리고 15세 이전의 아이들의 두뇌의 가소성, 즉 두뇌가 부모의 DNA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질문인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고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가소성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강의를 갈 때마다 학부모님들한테 꼭 아이를 하나씩 더 낳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니까 안 드실 분들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거하고 우리 두뇌를 비유하면은 저렇게 비유가 잘 된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전달이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살 이전에는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반공사라고 하죠. 빌딩을 높이 지으려면 깊어져야 되거든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공사. 그래야지 기울거나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지진의 내진 설계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바닥하고 건물이 좀 유동적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근데 그 깊이의 3살 이전의 그 기초공사의 항상 핵심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킨십을 통한 사랑의 깊이예요. 3살 이전에. 그게 많을수록 아이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두뇌를 하나의 건축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한 7살에서 10살 무렵까지죠. 그때까지 골조를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요. 기둥이 얼마나 튼튼해지느냐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세에서 8세 사이에 자기 결정성과 자기 지도성이 그것을 통한 재미를 많이 느낄수록 아이들이 그걸 한마디로 놀이라고 해요. 놀이 방식의 체험을 많이 할수록 3세부터 8세 사이에 튼튼한 두뇌의 기둥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세경까지는 벽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벽을 세우는 단계고,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아웃테리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까지 거의 90%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95% 정도 기계공학. 근데 95% 완성이 됐어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5%만 가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뇌과학은 그게 이제 양자생물학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두뇌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다시 또 모순을 겪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해시키려고 제가 건축물로 비유를 하는 건데 기둥이 유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공실률이 생기고 있죠. 건물들이 임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아무리 임대가 안 되는 시대가 와도 그 건축물의 그 가치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역세권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데 그 건축물이 서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골조가 튼튼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좋으면 그 건물에서 어떤 업종을 해도 잘 되잖아요. 어떤 업종을 해도. 마치 두뇌도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서요, 최근에 영어 선생님으로 영어 학원을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 선생님이 한 분 있대요. 그 정선주 작가가 직접 들어봤는데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학원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전공이 연세대 체육학과를 나왔어요. 영어 교육과가 아니에요. 체육학과 입시 아시죠? 주로 체육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공부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기초공사하고 골조가 잘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운동에서 영어로 바꾼 거예요. 운동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이게 그런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두뇌가 기초공사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저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미술부 활동을 계속했겠죠. 미술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술이라는 미술 공부가요. 다른 모든 학문과 연결될 수 있는 기초공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이라든가 미래학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명이라든가 공학까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명 컨설팅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초공사가 잘 됐으니까 제 두뇌를 이쪽으로 썼다가 저쪽으로 썼다가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담을 좀 했고 거기에 관한 이제 그 작가가 그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바벨 전략과 공부 리스크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주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열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손정희 씨가 한 얘기죠. 손정희 씨가 2040년경에 지구상의 로봇이 숫자가 100억 명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예측도 있고 늘어난다는 예측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보다 더 많아집니다. 로봇이. 지구상에서. 물론 이 중에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의 그 퍼센트는 한 20, 30% 정도고 뭐 산업용 로봇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사람 2명에 하나 정도는 인간형 로봇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40년, 50년.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로봇에 현재까지 발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도 인간 의사의 30%를 대체할 수 있고 미디어 11%, 제조업의 75%, 사무직의 65%를 현재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알리바바에서 어젠가 오늘 또 하나의 그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마윈 아시죠? 마윈? 알리바바는 마윈하고 손정희 거예요. 손정희가 그 페퍼 인수해가지고 로봇 인대업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보다 40배 성능이 뛰어난 걸 개발하고 있다. 개발을 중이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요. 이세돌 당시 알파고의 발달 속도를 보면은 1년 사이에 한 1000배가 발달을 합니다. 인공지능 성능. 1년 사이에. 그 가공할 만한 속도예요. 인공지능.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변호사 들어왔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하지만 변호사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쓰게 될 것이다. 두고 보세요. 변호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으로 뭐 할 수 있지 보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에 제가 이거 한 1년 전에 봤던 신문이었나?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변호사가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는 조치를 해달라고 신문에 아주 그냥 신문 하단에 3분의 1로 광고가 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부동산업까지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 광고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제가 봤던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의사는 안 밀릴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물론 변호사보다는 천천히 밀립니다. 의사는. 네. 복잡하고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전략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진로 지도를 할 때 의과대학을 상산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학부모 학생 연합 강의도 많이 했어요. 거기 공부 잘하는 학교잖아요. 유독 의대 진학생이 많죠. 상산고도. 그래서 그때는 2년 전 강의예요.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상황이. 2년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의대 가는 거 좋은데 반드시 미생물하고 바이러스를 공부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질병은 미생물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오게 되고 미래의 의사는 새로운 연구 능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 기존의 모든 의료와 치료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고 머지않아 지금은 인공지능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왓슨이 인공지능이 진단을 해줘요. 그러면 의사가 뒤에서 수술용 로봇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베테랑 의사가. 그래서 대륙을 뛰어넘어서 대륙이 3,000km인가? 신장 수술인가 뭔가를 그 원격 수술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어요. 이거 몇 달 전 사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른 대륙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뭐 한국 이 정도예요. 다른 대륙에서 카메라로 환자의 환부를 본 다음에 손가락을 조정해서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원격 수술이죠. 원격 수술. 수술 도구가 굉장히 비쌌겠죠. 그죠? 지금 상용화될 수 없는 수술 도구겠죠. 그런데 그 도구가 지금 현재 있죠. 그죠? 배를 열고 수술을 하는 수술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의사가 원격으로 하고 있죠, 현재. 그죠? 그런데 가천길병원의 그 김영보 의학 박사의 얘기가 인공지능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수술. 원격 수술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수술 의사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은 정교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조정을 해야 되고 진단만 인공지능이 주로 영상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글에서 나온 피부과 의사 그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부과 의사 앱이 이제 평균이 나온 거예요. 뭐가 평균이 나왔느냐? 환자 10만 명의 사례를 인공지능이 연구하면 의사를 능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진단 횟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베테랑 의사 의과대학을 나와서 10만 명을 진단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한 30년 걸린다고 쳐요. 근데 그 한 의사가 10만 명을 진단해서 그걸 학습하는 약 30년 정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을 인공지능 의사는 아마 3초 이내에 그걸 공부합니다. 3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왓슨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 왓슨이 막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료 논문을 막 읽거든요. 나오자마자 읽어요. 그래서 막 3시간 동안 읽었대요. 왓슨이 의료
의사들이 쓴 논문을.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읽었나 3시간 동안 봤더니 그걸 한 의사가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상상해 가세요. 한 인간이 3,000년 동안 공부할 거를 인공지능 의사가 3시간 만에 공부한다고요. 지금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예전 2년 전에 그 너네들 바이러스하고 미생물을 꼭 동시에 전공해야 된다. 의과대학 가려면 이렇게 얘기했던 걸 좀 정정하려고. 수정하려고.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한 1년 전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할 때는 그 뉴스가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못 들었거나. 근데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투입해야지 어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 더 좋은 항생제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왜냐면 물리화학을 다 전공했으니까 인공지능 기존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물리화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야지 좋을지를 그걸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속도가 뭐 초 단위로 나와버려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인간이랑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몇 초 만에, 몇 년에 나올 게 몇 초 만에 나와버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3시간과 3,000년의 그 차이가 신약 개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공부해도 이거 그래도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그래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소신껏 미래 진로를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현대제철에서도 합금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줍니다. 뭐를 몇 % 넣으라고. 합금을 공부해가지고. 왜? 인공지능이 물리학을 다 마스터했잖아요. 물리학의 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몇 % 넣어야지 가장 강한 합금이 나온다는 것을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자, 미래 의사는 어떻게 양분이 될까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했습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기기가, 첨단 의료기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가 보통 3억에서 10억 정도, 비싼 거는 뭐 100억 정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종합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10억짜리, 100억짜리 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약 7군데가 지금 왓슨을 도입했거든요. 7군데. 처음에 길병원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군데로 늘어났고, 전 세계 한 80개 병원이 그 IBM의 왓슨 진단을 받아서 환자를 암 치료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암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암에서 확장이 되죠, 이게.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어 갈 거예요. 피부병까지도, 아까 피부병 진단에 얘기하다가 그냥 10만 명 얘기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피부병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SNS에. 그러니까 이게 10만 건, 100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왓슨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 건수가 몇백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 사례를 약 12만 건, 정확히 말하면 12만 건을 인공지능이 공부하면 베테랑 의사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왓슨은 이미 100만 건, 200만 건, 300만 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있다고. 이제는 인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첫째, 일단 진단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미술을 배우는, 제가 무료로 그 미술을 가르치는데 매주 미술 배운 학부모 한 분이 간호사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공부하는 간호사, 공부 안 하는 간호사, 계속 공부하는 의사, 공부 안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학부모는 공부하는 간호사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유튜브 강의를 들을 정도니까 공부하는 간호사분이겠죠. 그분이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병원이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의사가 오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의사. 근데 간호사는 가불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지시 얘기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오진을 했는데 넌지시. 근데 굉장히 그 나르시즘이 강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해준 충고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렇게 해서 오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진이요 거의 40%대가 나와요. 한번 인터넷 기사 쳐보세요. 미국 의사 오진율 한번 쳐보세요.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의사가 득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 의사들의 오진율이 30%를 넘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왓슨 사례 중에 이게 있어요. 어떤 특이한 암 환자가 온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약 7명의 암 전문의인가 12명인가가 모여서 2달 동안 회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2달인가 2주인가 아무튼 그 암에 대해서 해서 결론을 딱 내놨거든요. 그러고서 왓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왓슨이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다. 치료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권위 있는 의사 7명 2주 동안 연구해가지고 권위 있는 그 의사가 진단을 내놨는데 왓슨하고 달라요.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되게 요즘에는 왓슨이 권장하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이건 법률계도 똑같아요. 법률계에서도 인공지능 변호사가 조정한 대로 조정을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게 조정했을 것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니까. 사례만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판사들 사례 중에 정말 재밌는 사례가 많거든요.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형 선고율이 30-40% 차이가 나고 이런 거. 여자가 예쁘냐 안 예쁘냐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율인데 20% 차이 나고 몇 년 살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이런 것들. 정말 인간은요 주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인간이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냐 비생산적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분야냐로 마치 그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한 것처럼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이. 여러분, 의료는요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입니다. 물론 의료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가 꽤 끼어들긴 해요. 거기에. 근데 최근 실험 중에 또 이것까지 있어요. 정말 이게 문자로 인공지능하고 심리 상담가하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당신은 누구한테 더 위로를 받았습니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 상담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나를 더 위로를 해주는 시대라니까요.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이미 앞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얘는 정서가 로봇은 정서도 없는데 감정 물질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 얘는 그죠?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을 이기지? 라고 봤더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다지 복잡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보 데이터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리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너무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왜 부부간에 그 자식간에 우리 애는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우리 애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퀴즈를 내거든요.
퀴즈를 냈는데 빅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SNS 댓글을 분석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자녀를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아는 것보다.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래의 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좀 길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 전략을 슬슬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상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병원은 더 첨단 기계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병원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쏠림 현상. 그래서 인공지능 운영 체제를 지방 병원이라 할지라도 매달 일정한 돈을 내면서 그걸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한 50억쯤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의과대를 졸업해서 목 좋은 데다가 그 빌딩은 살 수는 없고 월세 보증금을 50억을 내고 병원을 차려줬다고 칩시다. 월세는 한 3, 4천만 원 매달 들어간다고 치고 50억으로 여러분 건물 빌딩 사기 힘듭니다. 서울에서. 그 보증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그런 곳이라, 몫이 좋은 곳이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50억을 자식한테 밀어줬어요. 굉장히 좋은데 월세 보증금으로 밀어줬어요. 월세는 네가 벌어서 내라 하면서. 그랬더니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인공지능도 도입해야 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의과대학 나온 자녀한테 50억 이상 밀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왜 50억 이상 밀어줘야 되냐면은 이겁니다. 미래의 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편의점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 무인 편의점 아시죠? 일산에 무인 편의점이 도입이 됐대요. 영국의 무인 편의점이 80개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 한두 명 쓰겠죠. 이렇게 물건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관리라는 게 보통 보면은 그 물건을 갖다 주는 업체 직원이 대신해줘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거래해주는 업체 직원이 그 물건을 대신 집어넣어주고 가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빨리 오진 않겠지만 미래의 병원도 약간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의 의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100%라는 거예요. 의사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의과대학 나와서 고용이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고용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보내는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50억 이상 밀어줄 수 있으면 보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생명과학에 대해서 연구 능력이 본인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의과대학을 가라. 계속 새로운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만 종합병원에서 연구직 의사로서 살아남을 거니까, 남아있을 거니까. 또 하나, 세 가지죠. 부모가 50억 이상 밀어줄 수 있다. 내가 그 생명 연구에 있어서 탁월한 직관력을 갖고 있다. 생명체에 대해서, 세포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3국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자존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용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의사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이 점이 이제 공부 리스크입니다. 공부 리스크를 제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학과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쪽에서도. 학교의 몰락, 즉 공교육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그 연구한 미래학자들이
공교육이 사라지는 이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 안 온다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교육의 힘이 약화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냥 특히 인구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인구론자들이 쓴 책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고령자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다 뭐냐 과거의 사례예요. 미래의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영노화 기술이 나오고 노년층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기술까지 나오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막 이런 시대를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인구론자들이 말하는 뭐 정해진 미래 같은 책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인구론 책들은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인구론 쪽으로 이 사회의 변화가 오기보다 뭐가 먼저 이 사회에 타격을 주게 되냐면은 신인류가 나타나면서 사회가 어떤 구조가 타격을 먼저 입어요. 인구론 때문에 먼저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네이버 검색을 안 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고 문서로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경계선이 지금 중학생 이하는 동영상으로 설명 안 해주면 안 봐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튜브에 자기 검색어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1분짜리부터 1시간짜리까지 자기가 궁금한 것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물론 영어권에 훨씬 더 많겠죠.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것도 꽤 많고요. 근데 점점 그 콘텐츠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직접 공부해가지고 유튜브에 자기가 궁금한 걸 올려요. 어떤 애들은. 네이버에서 문서를 읽은 다음에 그것을 영상으로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내가 이거 궁금해서 키보드를 쳤더니 유튜브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서 올려요. 그럼 애들이 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면은 뭔가를 더 배우는 것과 학교를 연관 짓지 않는 거예요. 미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바뀌게 되면서 현재 구조가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틀 전에 인공지능 과도기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과도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던가 뭐 직진을 하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우회전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TV 토론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대략 2020년 이후에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2025년이 돼야 아마 우리가 직접 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돌 알파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은 1년에 몇십 배 내지는 1000배까지 좋아져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남았죠? 2025년까지? 엄청 많이 남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센서의 가격이 엄청나게 10년 만에 약 2만 분의 1로 떨어져요. 인공지능과 연결될 수 있는 커넥티드 될 수 있는 센서의 가격이. 그래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노 센서가 무료화가 돼버려요. 무료화. 공기 중에 떠다녀요.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싸니 값싸니까. 여러분 책 살 때 왜 태그 책갈피 들어있잖아요. 옛날에 비싸서 그거 못했거든요. 싸지니까 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 현상인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트롤리 딜레마 없어져요. 그 토론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2020년경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율주행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가 더 확실하게 자살을 하기 위해서 육교에서 자율주행처럼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율주행자한테 물을 수 있나요? 그렇게 자살률이 더 올라가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해도 인간의 정서가 바뀌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취업을 못하는 무직을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돈을 벌지 못할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없다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자살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죽음의 확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살이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새로운 유행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바벨 전략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벨 전략을 가기 위해서 좀 돌아왔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바벨 전략은 이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한다. 첫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이걸로 돈 벌 확률은 없는데 벤처기업에 막 투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 그룹은 보통 10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하나만 성공하고 9개가 망해요. 근데 그 하나가 성공하기 때문에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그런 엔젤 투자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정선수 작가랑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저 같으면 100개 투자해서 99개가 망하고 하나가 성공하는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망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이겁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극소수화돼요. 그러니까 뭐 두세 명만 모여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사례에서 정말 재밌게도 인스타그램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무렵에 인스타그램이 사진 공유 SNS잖아요. 인스타그램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무렵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동시에 망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코닥이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난 인수합병 되는 아무튼 그런 시점하고 인스타그램이 세계적으로 뜨는 시점이 딱 맞물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통계조사를 해본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인지. 정말.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할 때 정말 기분이 좋은데 당시에 인스타그램의 직원이 14명이었고요. 코닥의 직원이 14만 명이었어요. 10,000대 1이에요. 1만 대 1.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극소수가 일으키는 어떤 일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빨리 망하고 빨리 성공하고 또 극소수가 일으키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미래 사회가. 창업의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0%를 성공하겠다고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지 않은 90개의 그 작은 그룹 중에서 누가 성공할지 몰라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99개를 실패하더라도 1%에 투자하는 벤처 회사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우리 자식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성공할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봤단 말이죠. 계단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 참 저도 입에 담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자면 국제중 과학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카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공 공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신약 개발을 인공지능이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막 연구를 해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막 연구를 해서 이게 새로운 연구 성과다라고 내는 그런 연구원들의 숫자는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인공지능 때문에. 그럼 어떤 인구가 많아지냐? 어떤 인구가 많아지냐면은 안목이 좋은 사람이 승자 독식 구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대기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막 나오고 있고, 공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클라우드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않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게 개발 비용을 쓰려면 뭐 몇십억이 들기 때문에, 근데 공짜예요. 몇십억 개발 비용이 들 만한 인공지능이 지금 공짜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구글이라든가 그런 IBM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왜 그렇게 자기들이 그동안 몇십억을 들여서 개발한 정도의 수준의 인공지능을 공짜로 클라우드에 올릴까요?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한 회사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OS가 경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하고 애플이 소송을 그 대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안드로이드와 애플 OS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즉 휴대폰 OS, 휴대폰의 운영체계 자체도 결국엔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나와 있죠.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죠. 근데 이거 통합되게 되어 있어요. 더 편리한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해온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 공짜로 주고 더 많은 회사가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공지능을 쓸수록 더 많은 빅데이터가 자기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쓰고 여러 가지 SNS를 할수록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 정보를 거의 파니까. 공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판 정보가 누군가가 이용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 이렇게 앱 지우기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한 미래 진로에 있어서의 다변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애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과학고도 못 가고 명문대도 못 갔지만 20, 30대 또는 40, 50대에 또는 60, 70대에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몇 년 후의 성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죠. 하이 리스크. 근데 하이 리턴이 있죠. 또 하나는 주식 투자에서 또 이제 바벨 전략. 바벨은 그 아령을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죠. 운동하는 거는 가운데 봉이 있고 양쪽에 큰 쇳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왜 가끔 주식 투자 선전하는 거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 투자 해가지고 계란을 막 이렇게 올리는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면 바벨 전략 투자는 뭐냐면 가운데 투자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왕창 투자하고 그럼 이쪽은 뭐냐 반대쪽 이 바벨은 뭐냐는 거죠.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망하지 않을 투자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망할 수가 없어. 이 사업은 최소한 30년은 보장돼.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이 인간들이 먹는 음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먹고 살 거기 때문에. 그죠? 또 왜 지하자원에 투자를 하죠? 먹고 사는 한 물건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안 망할 분야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네? 그죠?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왜 치고 들어오죠?
중소기업 업종에 왜 치고 들어오죠? 파병 전략 때문이에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하고 전혀 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이. 그래야만이 전혀 망하지 않는 데서 내가 끊이지 않고 이게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캐시 카우라고 부르죠. 현찰이 끊임없이 나오는 내가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도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기본 생필품하고 마트 있죠, 마트.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대기업이.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 택배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이 택배기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택배기사 아니면 이 도어락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지금 1인 가구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왜 지금 아파트 경비실에 쌓이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쌓이는 택배 많이 쌓이고 있죠. 이걸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존. 아마존 택배기사는 당신의 문이 인식한다 이거예요, 나를. 그리고 아마존 택배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CCTV가 돌아가서 회사에서도 그 직원을 감시할 수 있고 당신 휴대폰에 택배가 들어간 순간이 뜬다. 택배 왔네? 더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 어디서부터 확산될까요? 1인 가구부터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도저히 그걸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으로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 전략이에요. 그럼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은 우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진로는 어떤 식의 바벨 전략을 써야 되냐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첫째, 꿈을 엄청나게 크게 갖는 거예요. 그 확률이 별로 되진 않지만. 둘째는 뭐냐? 아들러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첫째, 평범해질 용기를 갖는 겁니다. 평범해질 용기. 또 하나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하고 평범해질 용기는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움받을 용기는요, 꿈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면 미움받아요. 욕을 먹어요. 평범해질 용기. 나는 꿈이 없어. 난 우리 엄마 아빠보다 성공 안 해도 돼. 공부? 나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나의 그냥 일상이고 문화일 뿐이야. 이런 게 평범해질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공부 리스크 시대의 바벨 전략이에요.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전을 높게 가진 애들이 실제로 국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확률은 낮지만.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은 나올 거 아닙니까? 10,000명 중에 1명은. 근데 성공하면 글로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업은요, 이런 겁니다. 최초의 글로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왜? 세계 시장이 통합돼버려요. 나 우리나라에서 1등 해야지 그건 망해요. 성공할 가능성이 예전만큼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꿈을 정할 때 나는 세계적으로 1등 해야지 그래야 성공할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국제적인 인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게 나는 평범하게 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해도 나는 굉장히 행복해질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놓고 싶은 대로 이 부분을 바벨 전략 제시하고 잠깐 쉬고 또 할게요.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태권 씨인가 대기업 2세들한테 경영 전략을 강의하고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분도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민아 씨도 강의 많이 하고
4차 산업혁명 강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특히 이제 성균관대 교수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저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지도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실망을 했느냐? 자연계에는 변치 않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자독식이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들도 호모사피엔스도 지금처럼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는요 장가를 못 간 수컷들이 아주 많았어요. 1대1 결혼 제도가 없던 시대가 아주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팬지나 원숭이 종류를 연구해 보면 수컷의 90%가 총각 귀신으로 죽습니다. 즉 교미에 성공한 수컷은 10% 이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적은 그 알파 수컷만 굉장히 많은 암컷을 거느리게 되고, 그럼 나머지 교미에 성공한 수컷들은 뭐냐? 알파 수컷이 딴 놈 팔 때 하는 애들이에요. 그걸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자독식 구조고 그 역함수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함수 곡선이 뭐냐면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 선점한 사람이, 그 사업을 선점한 사람이 전 세계적인 시장을 거의 독식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1등, 2등, 3등이 역함수 법칙이 몇 프로나 나오냐면은 1등이 84%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업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거의 자연계 법칙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1등이 84%를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물론 뭐 이렇게 역사상 보면 90% 이상 독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등이 15%를 먹습니다. 2등. 그 기술력의 2등. 3등부터 100등까지가 나머지 1%를 가지고 나눠 먹어요. 이게 역함수 법칙이에요. 그런데 플랫폼 시대가 오게 되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알리바바와 같은 전 세계가,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직구하죠, 직구. 그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직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역함수의 법칙이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 기술력 1등이 99%를 먹게 돼요. 2등이 0.5%를 먹게 되고 3등부터 100등까지가 나머지 0.5%를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승자독식 구조의 그 역함수 법칙, 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힘의 법칙의 곡선이 지금까지 자연계에서는 이런 완만한 곡선이었는데 플랫폼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더 급속도로 1등이 많이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그 교수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독일 모델이 좋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독일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공장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뭐 신발 공장, 뭐 가방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뭐 원래 직원이 1000명이 필요한데 1명이 다 관리하고 그걸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주문을 하는데 뭐 신발의 컬러, 모양, 신발 그 끈 들어가는 구멍의 개수, 뒷굽의 높이, 뭐 이거 키높이 이거, 그 다음에 자기 발의 치수, 나는 왼발하고 오른발이 틀려요. 이걸 홈페이지에 다 지금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구매자들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다 그 구매자에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같은데 거의 안 나와요, 신발. 지금 이미 그 공장이 독일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구매자들이 거기서 구매하고 있어요. 그 공장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독일 모델을 따랐을 때? 베트남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죠. 또는 땅값이 아주 싼, 여러분 기가 팩토리라고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일론 머스크가 어디다 만들었냐면 사하라 사막에 만듭니다. 왜? 땅값이 제로니까. 사막에다 만들어요. 엄청난 공장을. 그런 식으로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모델로 삼으면 승산이 없어요. 역함수 법칙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제가 그 강사한테 대실망을 하고 그냥 강의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야 되니까. 자, 2부는요, 미래의 문화, 미래의 인간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딸리는데, 지방대 의대를 가야 되느냐, 서울대 인문학과를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인서울이 더 나으냐, 아니면 지방대 의대가 나으냐, 이런 질문들. 제가 질문 안 하면 거기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2부에.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중간에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하고 평범해질 용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흘러왔죠. 그 흘러온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한국의 미래는 오히려 평범해질 용기에 희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2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2부에 할게요. 그래서 한 5분만 여자 화장실이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 3분만 좀 쉬었다가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한국의 미래는 평범해질 용기가 있는가? 로부터 미래학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네. 2, 3분만 쉴게요.